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했던 말, 잃어버린 20년,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 경제를 따라갈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성장률이 정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겪은 이후 이미 잃어버린 17년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글쎄요, 우리 경제를 브릭스 같은 개도국과 단순하게 성장률을 비교하기에는 수준이 달라졌고요.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것보다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많다. 이것도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17년이라는 진단에는 논란이 계속 있을 것 같네요.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결과에는 양면이 있는데요. 대출이자가 줄어서 부담이 가벼워진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은행들은 돈 굴릴 곳을 잃어버려 걱정입니다. 상황의 서민들도 마찬가지죠. 정기예금 금리가 이미 1%대까지 내려갔으니까 이 퇴직 이후에 이자 수입만 기대한 분들의 월 수입 더 줄어들겠죠. 내일은 일본의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은 지 69년째 되는 광복절입니다. 통상 광복절에는 대북 메시지가 발표가 되곤 했는데 북한은 또 오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네요. 잃어버린 형제도 찾는 날 언제일까요? 김연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잃어버리답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핫이슈입니다. 요즘 과자 한 봉지 사서 뜯으면 허무하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과자가 너무 적게 들어서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딸려왔다 이런 농담도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수입 과자가 더 싸다 이런 판단 때문에 수입 과자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불평불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일명 질소 과자의 진실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또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소식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동생도 사무실도 학교도 많을수록 착한 남자애져요. 모두와 함께 나눌 땐 비타오백이지. 카페인은 한 방울도 없잖아.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산릉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도 많네요. 여러 가지. 네. 네, 오늘 금통일하고 옵션 만기일이 네. 겹치면서 모두가 좀 우려했던 그런 날이었었는데요. 항상 소문난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시장은 그냥 상당히 네. 차분하게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지수는 어땠나요? 네,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2063.22 플러스 0.86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558.18 플러스 6.45포인트에 마감을 하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금통위의 결정이 가장 큰 변수였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까요? 네, 사실 금통위가 이번에 네.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다들 거의 대부분 예상했었거든요. 예. 네, 혹시라도 안 할까봐 우려했었지, 안 한다는 생각을 거의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안 했을 때는 시장이 상당히 좀 파장이 컸었을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좀 예상대로 0.25포인트를 인하하는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또 이제 오늘 문구 보면은 이제 통화 정책의 방향의 문구 좀 뜯어보면, 면밀히 경제 지표가 움직이는 부분을 좀 점검을 해서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네. 내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서 좀 의견이 좀 얼가얼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인 조정에 대한 뉘앙스다 아니면은 추가 조정이 없다. 대외적인 변수를 좀 점검해 보면서 시간을 갖겠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좀 분분을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차분하게 그동안 좀 미리 선반영된 부분도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관련주들이 오히려 좀 더 승고르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반대로 2차로 좀 나왔던 앞으로 저 육성책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 더 맞춰서 해당 관련 종목들이 더 많이 강하게 움직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육성책이라고 하면 서비스 산업 활성화 네,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서비스라든지 화장품, 예. 그리고 의료 쪽, 여행, 이런 부분이었었는데요.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그 뒤에 바로 좀 흐름을 강하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수급 상황은 어땠어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어제에 이어서 강하게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2천억이 넘는 매수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기관이 1,500억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개인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관의 매도 주체로는 투신권이 좀 강하게 부각이 됐고요. 네. 금융투자 쪽도 매도가 좀 많이 잡혔습니다. 다만 지난주까지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이어왔던 연기금은 소폭이나마 좀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간만에 500억이 넘는 네. 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를 다 받아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코스닥이 강했던 가장 큰 이유를 본다라면은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IT 부품주들과 장비주들 이런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네.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견인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그 정부의 경기 부양안, 뭐 세제 개편안, 여기에다가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도 나왔고요.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있었고 큰 것들은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거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책을 좀 숨가쁘게 쏟아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쏟아냈으면 이제 그 부분이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뭐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호전되는 부분을 확인하고자 싶겠죠.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확인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의 뭐 기업들의 수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수 부양의 여러 가지 지표에서의 확인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금리나 발표하면 환율이 좀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꾸로 오늘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모습들만 봐도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시장은 미리 좀 달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숨고르기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도 지금 또 미리 선반영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좀 선정하실 때는 조금 더 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오늘의 가장 큰 뉴스라서 안 다룰 수 없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다뤄야겠죠? 네. 뭐 예상대로 0.25%포인트를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주열 총재가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그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얘기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경기의 하방 리스크, 그러니까 경기 하강 압력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한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안 올릴 것 같았는데, 안 내릴 것 같았는데 왜 내렸느냐? 이런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한국은행이 내수에 영향을 주겠지만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네. 그런데 7월에 조사를 해보니까 심리 위축이 생각보다 훨씬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달부터 금리 인하 얘기는 좀 나왔습니다. 그 금통위 의사록에 공개된 의사록 내용을 보면은 금통위원 한 명이 지난달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주장을 했고요. 네. 다른 금통위원들도 내리는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동결을 하지만 일단은 동결하지만 내리는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다수를 이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 6월 7월부터 이제 방향이 선회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일각에서는 이른바 이 힘센 추경호 부총리가 오니까 한국은행이 뭐 스스로 꼬리를 내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금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당초에 4월에 이제 이주열 총재가 취임을 할 때만 하더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쪽에 이제 뉘앙스를 되게 풍겼거든요. 예. 한국은행은 그때 판단이 좀 잘못됐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지금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봤을 때는 나아질 거로 봤는데 너무 섣불리 낙관적으로 판단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한국은행 내에서는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좀 모양새로 봤을 때 추경호 부총리 오고 나서 뭐 정부가 자꾸 이렇게 몰고 가니까 한국은행이 좀 억지로 끌려가는 듯한 측면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이제 내려야 될 거라면은 조금 선제적이고 좀 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모습을 취했어야 되는데 모양새 자체는 어쨌든 정부의 이 드라이브에 한국은행이 끌려가는 듯한 그런 양상을 좀 보이긴 했었는데 한국은행도
그런 좀 착오가 있었다라는 건 인정을 하고요. 다만 지금 만약에 안 내릴 경우에 네. 동결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약간 엇박자를 내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어떤 아주 파격적인 재정부양 정책을 통해서 금리 인하 쪽으로 몰고 가고, 근데 한국은행은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이건 분명히 이제 정책이 어떤 엇박자라는 네.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여서 어떻게 보면은 누구는 이번 금리 인하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독배를 하셨다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네.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보통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게 되면은 1회에 그치지 않고 보통 지속적으로 합니다. 한 번 내리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내리거나, 혹은 올릴 때도 한 번 네. 올리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올리거나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의 패턴인데, 이번에는 아마 1회 인하로 끝이게 되지 않을까. 네. 이주열 총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계속적으로 지켜보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추가적인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긴 것 같습니다. 네, 가계부채도 감내할 만하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보인 것은 같은데요. 네.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인 것 같아요. 진작에 내려야 될 때 내렸으면은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으로 내리거나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이제 한국이 네. 보면 항상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주저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때가 있는데요. 네. 그 심리에는 어떤 게 깔려 있냐면은 사실 올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한번 사실 올리려고 그러면 정부에서 반발하고 정치권에서 반발하고 기업들 반발하고 언론도 반발하죠. 언론도 사방에서 금리 올린다고 그러면 아주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한국은행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올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예 내리지 않는 네. 그런 약간 굉장히 수동적인 그리고 적극적이지 못한 그건 끌려가는 부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항상 그런 그림이었어요. 태도를 취해왔는데 네. 그건 사실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올릴 때 제대로 올리고 내릴 때 제대로 네. 내려야지만 정책 효과가 나는 건데 어떤 이유든 올릴 때 제대로 못 올리고 내릴 때 제대로 못 내리고 하다 보니까 금리가 매번 이제 그 자리에서 네. 뒷북만 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의 정책 효과는 갈수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외부에서 압력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중앙은행 스스로가 네. 바꿔나가야 될 그런 어떤 의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성재 부국장께서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세요? 추가 금리 인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지금보다 더 낮추는 거요? 예.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네. 정밀한 경제 분석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랫동안 그래도 봐오셨으니까요. 네, 예. 사실은 지금 금리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네. 지금 사실 2% 금리면은 금융기관들이 자산 운용을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예, 지금 보험사 같은 데는 역마진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낮은 수준이고 사실 이번 금리 인하는 2.5% 낮춰서 0.25%포인트 낮춰가지고 경기를 띄우겠다라는 측면보다는 네. 어쨌든 정책의 거시 정책의 큰 흐름이 부양 쪽으로 완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도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 공조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럼으로써 어떤 국민들한테 정부든 한국은행이든 경기를 살리겠다는 어떤 그 심리적인 네. 그런 효과를 주는 데에 있는 것이지 0.25%포인트 낮춘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잘 돌기 시작해가지고 실물 경기가 좋아진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분히 심리적인 예. 효과에 그칠 것이고 또 심리적인 효과를 낸다면 그거로서 금리 인하는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분쟁 조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네. 이런 통계가 있네요. 네. 올 들어서 은행 쪽 업무와 관련해서 고객들이 제기한 금융 분쟁 조정 신청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보니까 은행을 대상으로 낸 금융 민원이 1,002건, 그래서 작년 상반기보다 한 37%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분쟁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아예 소송까지 간 사례도 작년 5건에서 지금 12건으로 늘어나게 됐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대출금리 조작 문제도 있었고 특히 이제 도양그룹 거치면서 이 CP 기업보험 불완전 판매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개인정보 유출도 있었고, 그러니까 금융기관 스스로 이 불신을 초래할 만한 각종 그 행태 또는 잘못된 그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이 그만큼 불만이 많아지고 적극적으로 구제를 받기 위해서 과거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갔던 것도 이건 아니다. 한번 조정 신청을 해봐야 되겠다. 적극적인 자기 권리 구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많아지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군요. 예, 갑자기 뭐 금융기관 업무가 더 나빠졌다라기보다는 그런 이 불신을 초래할 만한 개인정보 유출, 불안전 판매들이 자꾸 누적이 되면서 금융기관 스스로 불만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휴가 갔다 오셨잖아요. 네, 전 다녀왔습니다. 휴대폰 켜두셨어요? 꺼두셨어요? 항상 잘 때도 가지고 수습 기자들은 이 샤워할 때도 갖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독일 다임러 같은 경우에는 휴가는 확실하게 쉬어야지 된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나 봐요. 네, 독일의 다임러 이 벤츠 만든 회사죠. 여기가 지금 어떤 걸 했냐면 올 여름부터 회사 이메일 계정을 끊었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좋은데요? 휴가 때 휴가를 예. 갈 때 네. 휴가 중 메일 시스템이라는 걸 해가지고 직원들이 휴가 기간에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받는 메일은 네.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다 삭제되면 안 되긴 할 텐데. 아마 이제 예. 개인적인 건 또 개인 이메일 계정이 네. 있을 거고요. 지금 예. 회사에서 한다는 건 이제 아무래도 공식적인 업무일 텐데,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휴가 기간 중간에 들어오는 거는 완전히 끊고, 네. 상대방한테 물론 이러이러해서 지금 이걸 끊습니다. 네. 라는 걸 이제 알려주겠죠. 다시 이메일로. 알려주는데, 아무튼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가 가더라도 네. 가족들 눈치 보면서 회사 메일 자꾸 열어보고 네.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건데, 독일에서는 지금 직장인들이 이 업무와 일상생활 간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하고 기업이 나서가지고 퇴근 후 업무와 단절 네. 이런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노동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긴급 상황이 아니면 관리자급 직원들이 근무 시간 외에 부하 직원이나 네. 부하 직원한테 전화, 이메일 이런 거 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런 방식도 도입을 하고 폭스바겐도 이제 비슷한 예. 퇴근 후에는 아예 이메일을 보내지 않는 회사에서 이런 방식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좀 이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근데 독일에도 기자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24시간 깨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불가능하고. 직업을 잘 택해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33%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생생경제 일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질소과자 얘기 들어보셨죠? 너무 이 포장이 과다하게 돼 있어서 내용물은 적다. 이런 과자들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과자로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잠시 후 이 질소과자의 진실을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이어서 한국은행 금리 인하 앞서서도 얘기를 해봤지만은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내셨고요. 청와대 경제수석을 하셨던 성균관대 김태동 명예교수를 연결을 해서 금리 인하에 좀 여러 면을 봐야지 될 것 같아서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YTN 라디오 앱 예스나 또 웹사이트를 통해서 남겨주셔도 됩니다. 또 저희 페이스북과 트위터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 트위터는 YTN _ 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주위엔 에너지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조명을 LED로 바꾸는 빛나는 고수.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도를 지키는 건강의 고수. 냉방할 땐 문을 꼭 닫는 센스 있는 고수.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지키는 고수. 가정에서 사무실, 상점, 사업장까지 에너지 고수가 많은 대한민국이 진짜 에너지 강국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수인가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20년차 경제 전문 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김인경의 상상경제. 어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젖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게임은 그냥 남자 여자애들 상관없이 그냥 다 같이 핸드폰 게임이 아니라 서로 얼굴 보고 그러면 얼굴 보고 이렇게 놀이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좋고. 공방에 오면 너무 편하고 오빠들하고 동생들하고 언니들하고 재밌게 놀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토끼동 공부방이라는 곳입니다. 마포 민중의 집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공부방이고요. 저소득층 가정인데도 공적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아이들에게도 문이 열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배움값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늘 재밌게 놀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변해가는 모습들 그리고 아이가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볼 때 가장 보람찬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경제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미란 리포터가 마포 민중의 집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공부방에 다녀왔다고 해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토끼똥 공부방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좀 귀여운 이름인 것 같은데 요즘 애들 학교 끝나면은 다 각자 헤어져요. 각자 학원 스케줄을 소화를 해야지 돼서 그런데 이렇게 좀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엄마들 부담도 좀 덜어주기도 할 것 같고 또 앞으로 이런 공동체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저도 좀 많이 공부하고 있는 부분인데 관심 있게 좀 들어봤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YTN 라디오 앱 예스 들어오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에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ATA SK텔레콤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김인경의 생생경제 요즘 과자 가격이 고기보다 비싸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하네요. 저도 굉장히 욕심껏 이렇게 카트에 담았다가 계산대를 향하기 직전에 마구 뺍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마다 좀 사탕을 뺏긴 느낌 이런 게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지불한 돈만큼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으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비싼 돈 주고 사도 과자 봉지 뜯으면은 너무 양이 적어서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산 과자에 소비자들이 좀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찾는 것이 수입과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유행처럼 지금 수입과자 전문점들도 늘어나고 있는 게 이런 추세를 좀 반영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 어떤지 한번 좀 알아볼게요. 컨슈머 리서치의 백진주 부장님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입과자 판매 좀 많이 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가요? 네, 최근 대형마트의 과자 매출 중에 수입 과자 비중이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오픈마켓에서도 지난 하반기 대비해 판매량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해외 직구나 또 오프라인 전용 매장 등 구입 가능한 경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네. 앞으로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수입과자가 한 20%를 넘었다 이러면은 많이 늘어난 건가요? 그렇죠. 네. 기존에는 뭐 한 자릿수였나요? 비중이? 예전에는 전용 매장에 매대가 있다라고도 볼 수 없었던 거죠. 한쪽 비중에 있었다라고 치면 이제는 당당히 한쪽 코너를 차지할 정도가 됐으니까 네. 네,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과자 소비가 그냥 뭐 양이 같다 그러면은 국내 과자 매출이 줄어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 비교를 해보면 네. 국산 과자 매출은 10%가량 줄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특히 최근에 가격을 올렸던 그 품목들의 경우에는 최대 30%까지도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국산 과자 가격이 좀 오르고 이러니까 소비자들이 수입 과자 쪽으로 옮겨간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수입 과자가 인기를 끄는 게 그러면은 가격 경쟁력인가요?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과거에는 그 수입 과자라는 것이 특정 계층만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이었죠. 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한정되어 있어서 가격도 사실은 비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외여행 등으로 외국 식품을 접할 기회들이 많아졌고 또 유통 경로도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다양해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여행 시 먹었었던 과자를 일정 배송료만 내면 현지 가격으로 네. 저렴하게 사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전하고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예. 또 과대 포장이라든지 또 업체들의 계속되는 그 국내 업체들의 가격 인상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을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도 제가 과자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과자 가격은 굉장히 민감한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월급이 제자리인 것에 비하면은. 네. 그래서 이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딸려있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정말 뜯으면은 내용이 별로 없는 포장만 과다한 이런 게 많은데 이게 실제로 통계로도 확인이 되나요? 네, 우선 규정을 먼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환경부에서 제정한 기준에 따르면 포장재의 빈 공간 비율이 20%를 넘어서면 과대 포장이라고 봅니다. 네. 저희 컨슈머 리서치가 지난 1월에 국내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85%, 즉 17개 제품의 내용물이 포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가장 심한 경우는 빈 공간이 80%를 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완전 반대네요. 쉽게 말해서 내용물이 포장 상자의 20%도 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도 이런 가격을 유지하거나 혹은 올릴 수 있는 이런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유들이야 많죠. 네. 재료비가 인상이 됐다. 네. 또 물류비라든가 인건비 등이 인상이 됐다. 그런 부분들이 식품업체들에서는 내걸고 있는 주장들이죠. 근데 이 포장과 관련된 규제, 그러니까 아까 20%가 넘으면은 과다한 포장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재가 들어가나요? 기본적으로는 자유를 맡겨져 있는 거기에 따라서 특별한 강한 제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네. 문제는 이 규제 자체가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업체들이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이 주어져 있다는 게 문제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 내용물이 기준이 아니라 1차 소포장하고 최종 상자 포장의 비율만으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아, 거기에다 그 제품의 부스러짐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완충제, 네. 트레이 등이 들어갈 경우에는 빈 공간을 더 많이 부여할 수 있도록 해뒀는데요. 예를 네. 들면 그 종이 완충제가 들어가는 파이류의 상자에는 가로, 세로, 높이 모두 1cm의 여유 공간을 더 측정하게 됩니다. 네. 큰 상자 이렇게 열어봤더니 내용물이 한쪽으로 쏠려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이미 상품이 전부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트레이라든가 또 완충제 등의 2차 포장이 과연 필요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렵죠. 그렇군요. 근데 혹시 또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수출하는 과자에는 포장을 이렇게 과도하게 하지 않고 내용물을 충실하게 담고 국내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최근에 그런 내용이 알려져서 소비자분들 많이 충격을 받으셨는데요. 네. 대표적인 일본으로 수출되는 초콜릿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국내 내수용 제품은 내용물이 절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수출품은 2배 정도가 됐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 내용물이 달랐다는 겁니다. 네. 수출용에는 카카오버터라는 고급 재료를, 내수용에는 식물성 유주를 대체해서 만들고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해당 업체는 일본 쪽에서 식품 규정이 더 엄격하기 때문에 거기 맞추느라 그랬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요. 사실 알게 된 소비자들은 네. 봉취급 당했다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이 화가 나는데요, 좀. 예. 근데 이제 수입 과자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해보면은 우리가 수출하는 것과 이 내수용의 좀 품질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수입하는 해외에서 만들어진 과자들이요. 네. 이게 우리나라 것들이 너무나 이 내용이 부실하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좀 내용이 알차 보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싼 가격에 많으면 싼 게 비지떡이 아니냐, 품질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지금 국내 제조사에서 관세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제조되는 제품들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단순히 수입 과자가 양이 많다라고 해서 값싼 재료를 샀다 이렇게 네. 단정해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수입 과자가 모두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양이 많은 만큼 만약 무절제하게 그 많은 양을 먹게 될 경우에는 나트륨이나 포화지방 같은 부분을 과다 섭취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과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일회 제공량 등의 영양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먹일 경우에는 이런 영양 표시 등을 좀 꼼꼼히 짚어보셔서 네. 과도한 섭취가 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죠. 근데 그건 어른인 저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밀가루나 설탕, 이게 이제 과자에 많이 들어가는 원재료잖아요. 네. 근데 이런 가격이 오르면은 당장 가격 올리고요. 근데 내려도 가격은 안 내리더라고요. 그렇죠. 도대체 과자 가격이라는 게 오르기만 할 뿐 인하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네. 밀가루, 설탕 등 재료가 올라서 인상됐다라고 제조사들은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3년 사이 50% 가격이 오른 초코파이의 원재료 가격은 그런 같은 동기간 동안 조사해봤더니 4.9%밖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네. 이런저런 변수를 다 감안한다라고 해도 사실상 좀 납득하기는 힘든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소비자들이 현명하고 정보도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공업체들은 아직도 갑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한데 이런 불만에 대한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피력한 게 있나요? 제약업체들의 입장은 한결같죠. 뭐 재료비뿐만 아니라 재료 수입 시의 관세라든가 네. 또 그 제품을 만드는 인건비, 물류비 이런 제반의 비용들이 모두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양은 점점 줄고 포장은 계속 과대해지고 이미 이렇게 신뢰를 잃은 소비자들이 과연 이런 업체들의 말에 얼만큼 귀 기울여 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비자로서는? 우선은 소비자의 힘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과대 포장되어 있고 예. 윤석임이 과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선택을 하지 않으시는 게 네. 가장 빠르게 업체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수입과자의 선전으로 이미 좀 나타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컨슈머 리서치의 백진주 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결국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좀 전에 연 2.5%에서 2.2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결국 제가 이 표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워낙 경기 부양에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사실 한국은행의 압력이 알게 모르게 갔습니다. 했다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요. 그래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오늘 열렸는데 당연히 내리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아마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국은행이 정부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표현으로는 재정정책도 부양으로 가고 통화정책도 부양으로 가니까 뭐 경기 부양에 양날개를 달았다 이런 표현의 기사를 지금 보기도 했는데요. 사실 금리를 인하하는 게 경제에는 여러 가지 측면을 가져오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과거 금통위원 지내셨고요. 또 청와대 경제수석도 하셨던 분입니다.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 오늘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연 2.25%가 됐는데 혹시 하셨나요? 예, 뭐 기쁜 마음이 아니라 네. 그렇지 않은 좀 어두운 마음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네. 한 달 전에 이제 금통위가 끝나자마자 네. 이주열 총재가 그때는 14개월째 동결한 때인데 어떻게 말씀했냐면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아주 힌트를 너무 명백하게 준 셈입니다. 그렇죠. 재정정책도 돈을 푸는 쪽으로 완화 쪽으로 가고 통화정책도 그러면은 조화를 이룬다면 당연히 완화 쪽으로 가는 걸 테니까요. 근데 별로 반갑지 않은 마음으로 전망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오늘 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잘못된 결정이요. 예. 물가는 안정됐고 경상수지도 흑자고 네. 이게 국제수지 걱정이 없는데 다만 하나 걱정이라면 성장률이 3.8% 될 거다 금년에. 예. 내년에 4% 될 거다. 이게 한국은행의 예측이거든요. 네. 이 기획재정부 예측도 그렇게 다르지 않고요. 그런데 그거 실물 경제도 좋아지고 있다고요. 좋아지고 있는데 그걸 확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과속 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도 나서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월호에 비교한다면 왜 한국은행이 14개월 동안이나 가만히 있다가 네. 사실은 14개월 전에는 기준금리를 내려왔거든요. 그러다가 1년 이상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움직인다면 올리는 방향이라는 것이지 내리는 방향은 아닙니다. 네. 예,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든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마치 세월호의 급변침처럼 느껴지셨다. 되고요. 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정부의 압력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이제 오늘 회의에서도 총재가 회의가 끝난 뒤에 핑계를 대셨는데 소비 심리가 생각보다 네. 위축이 된 게 오래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불과 한 달 전에 한국은행 수십 명의 스텝 전문가들이 전망치를 내놨으면 그 총재가 못 믿겠다는 말씀인지, 예, 아주 보이지 않는 그 심리 지표를 가지고 14개월 네. 동안 유지한 거를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면서 말씀하시는 건 핑계가 너무 궁색하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김재동 교수님, 금리까지 굳이 인하할 때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경기에 대한 진단을. 사실은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 최경환 네. 경제팀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소 팀도 별로 잘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장관을 1년쯤 하고 지난 2월에 어떤 대책이 나왔냐면 가계부채를 서서히 눈꽃만큼이라도 줄여나가겠다 이런 걸 발표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한 6개월쯤 전 돼요.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또 청문회에서부터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고 자꾸 한겨울이다 이런 네. 말씀만 이제 하시고 했는데 우리 경제가 그러면은 한겨울은 아닌가요? 네? 우리 경제에 대해서 한겨울이다. 주택시장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걸로 한겨울은 아니에요. 외국에서 예. 다 부러워합니다. 네. 그리고 남아프리카나 중남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은 금년 초에 또 작년에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네. 우리는 우선 경상수지가 흑자인 가운데 성장률이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국내소득 2만 불 넘는 나라로 성장률이 이 정도 나오는 나라 찾기가 힘듭니다. 네. 국제적인 평가로는 좋은데 이 근시안적인 정치인들, 네. 정치인을 하다가 한 모피아 플러스 정치인인 최경환 씨가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지금 네. 정부만 잘못 잡는다면은 한국은행이 그걸 견제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한국은행의 기능인데 네. 그거에 부관노동한다 할지 또 예. 압력에 굴복해야 할지 해서 두 군데서가 다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네. 결국은 우리나라의 암세포인 부동산 거품만 키우는 게 아닌가,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부동산 거품이 아직도 다 꺼지지 않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또 부동산 대출 완화에 금리 인하까지 하고 이렇게 되면은 가계부채도 늘고 거품도 안 빠지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경제에 오히려 더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80년대 그 잘못해가지고 91년에 거품이 80년대까지 거품이 무지하게 컸다가 네. 그 큰 거품이 꺼지는 바람에 예. 20여 년 지금 장기 불황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런 바로 이웃 나라에서 타산지석을 네. 교훈을 받으려면은 거품을 키우질 말아야 했는데 네. 이명박 정권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 그 DTI 예.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를 도입을 해서 뒤늦게나마 이 부동산 거품을 끌려고 했는데 이명박 정권 이후에는 수십 차례 네. 부양책을 썼어요. 예. 부양책을 써가지고 지금까지도 뭐 수도권의 용인이나 이런 분당이나 이런 데는 좀 꺼졌지만은 알겠습니다. 예. 아직도 강남이나 이런 데는 네. 동산 거품이 남아있는데 예. 지금 그걸 활성화하겠다는 거니까 거품을 다시 키우는 위험한 일이다. 암을 키우고서 네. 그게 활성화합니까? 암을 키우는 건 활성화가 아니라 이 반대가 병으로 되겠죠? 접촉하는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금통위원을 직접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이 네. 금통위원들 뭐 연준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상당히 그 강한 매파적 발언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의장이 뭐 어떻게 한다고 그걸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쪽의 합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내려지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금통위는 어떤지, 그리고 예전에는 기재부에서 열석 발언권이 있어가지고 직접 와가지고 그걸 보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정부의 압력이 진짜로 존재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그 열석 발언권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걸 행사해서 네. 한은의 자존심을 긁었는데요. 네. 다행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행사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금통위원들은 사실은 본인들의 것을 떳떳하게 시장에 직접 나가서 알려야 합니다. 네. 그게 미국의 모습인데, 뭐 영국의 우리는 어떤가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설수에 휘말릴까 두려워서 것인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네.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다만 이제 회의가 끝난 뒤에 오늘 회의 같으면 2주일 뒤에 이제 네. 요약본 예. 의사록이 이제 공표가 되는데 거기도 어느 의원, 뭐 일부 의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구체적으로 어느 개인 금통위원이 어떤 입장이었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주체적으로 의견들은 개진하시나요? 네? 주체적으로 의견들을 뭐 금리를 이번에는 동결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신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그 회의 자체에서는 예. 활발하게 합니다. 네. 어제 이미 실제 하는 부서장으로부터 서너 군데 네. 조사국장 금융 예. 쪽에 금융시장 맡아보는데 또 외환 국제금융 맡아보는데 다 보고를 받았을 거고 이제 오늘 1시간쯤 네. 회의를 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마지막에 이제 각자 의견들을 네. 발표하고 그걸 의장인 총재가 예. 와서 만장일치면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이면 다수결로 예. 이제 결정을 하고 발표 공표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금리 인하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추가 금리 인하 얘기도 계속 나와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은 돈 푼 거 이제 걷어들이고 이런 상황이고 영국도 금리 올릴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또 달리 가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외국의 투자은행들, 미국의 투자은행들 예측에 의하면은 25bp도 좀 의문스럽지만 네. 25bp는 오늘 내린 겁니다. 0.25. 0.5% 또 추가로 0.25% 더 내리는 거는 네.
불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고요.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치열한 일상에 지쳤어요. 어떡하죠? 유유자적을 꿈꾸는 M3 타입이군요. 일상의 피로회복을 위해 하루메이 3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효주 언니, 타이어 공개비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예, 목요일에는 국내 최초의 라디오 자동차 프로그램 권영주의 카좋다가 생생경제 4부에 방송이 됐는데요. 오늘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청와대 정상연설이 4시 50분에 예정이 돼 있어서 좀 당겨서 3부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4부에 숫자로 본 경제 빅데이터 경제와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